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한번 신소재공학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처음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 루퍼트 왕자의 눈물이라는 소재를 만드는 동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루퍼트 왕자는 과거 독일 이 지역에 있었던 한 왕국의 왕자로서 그 왕자와 그 옆에 주변에 있었던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재료를 이 왕자가 주변의 제후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의 뭐 왕비에게 선물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재료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막대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그 유리 막대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다이옥스 원자 한 개와 아이고 이게 지금 실리콘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이 쉽게 집에서 보는 그런 유리입니다. 그런 유리를 이렇게 불로서 가열하게 되면 이렇게 녹게 되는데 녹았을 때 바로 밑에다 물을 두고서 물 속에 빠지면서 급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방울 모양의 재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로버트 왕자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보고 계신 이 재료와 여러분이 집에서 갖고 있는 그 유리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원소적으로 보면 두 개는 동일한 물질입니다. 다만 냉각되는 속도가 조금 달랐겠죠. 아마 여러분의 집에 있었던 그 유리는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이 됐을 테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버트 왕자의 눈물이라는 재료는 아까 보셨다시피 물속에서 냉각이 됐습니다. 두 개가 별로 성질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러분의 유리와 이 루퍼트 왕자의 눈물이라는 재료는 비교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 루퍼트 왕자의 눈물이라고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유튜버들이 이 재료를 때려 부시고자 뭐 유압 프레스로 누르기도 하고 뭐 해먹었다 치기도 하는데 잘 부셔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유리들은 쉽게 떨어뜨리기만 해도 부셔지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를 위해서 여기서 발사되는 총알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는데요. 총알은 아마 구리합금일 겁니다. 광화 구리합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살상용 무기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일반적인 유리였다면 당연히 유리가 깨졌을 겁니다. 근데 그랬다면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겠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시 봐도 참 재밌는데요. 우리 로버트 왕자의 눈물이라는 재료는 꿈쩍을 하지 않고 이 총알만 지금 이렇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로버트 왕자의 눈물은 굉장히 강력한 소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집에 갖고 있는 유리창에 총을 쐈으면 당연히 유리창이 깨졌겠지만 어째서 이 로버트 왕자의 눈물은 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총알을 깨트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약 400년 동안 과학자들은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관찰 기술의 발달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로버트 왕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잔유 응력, residue stress 때문에 재료가 이렇게 강해진다는 사실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빠르게 급냉을 시키게 되면 외부는 굉장히 강력한 압축 응력이 또 내부는 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잡아당기는 텐셜 응력이 인장 응력이 안에 이제 스트레스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잔유 응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 굉장히 단단하게 컴프레시브하게 압축을 해서 누르고 있는 이 외부의 층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보호피막 역할을 합니다. 이 물리적 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아치형 다리가 왜 단단한가, 왜 강한가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프로세싱, 어떻게 공정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재료의 구조는 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내부의 응력이나 또 원자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또 그는 또 property, 이제 재료의 성능에, 재료의 이제 성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성질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performance, 재료가 이제 사용되는데 당연히 기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번 충방전을 계속하면은 그 배터리의 이제 capacity, 그러니까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원자 구조, 재료의 구조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재료는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떤 재료, 구리 같은 재료는 굉장히 무른데 도대체 왜 그렇게 강하고 무른 성질이 재료에서 왜 보여지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재료 구조로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료 구조로서 재료를 설명하고 관찰할 수 있을 때 재료의 한계를 이해하고 재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제 툴을 개발을 해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밀리미터보다 조금 작은 수준부터 또 이제 미터 이상의 영역까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보다 작은 영역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현미경에 대해서는 과거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여러 번 사용도 해보셨을 거고 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미경은 1665년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맨 처음 개발된 이제 현미경은 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불을 활용해 가지고 이 광원으로 썼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관찰했는데 그때 이 해상도 레졸루션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2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도의 물질만 우리가 이제 분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모던 옵티컬 마이크로 광학 현미경을 여기다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처음에 광학 현미경은 그 카를 짜이스라고 하는 독일의 예나에서 공부했었던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라이트 소스, 광원을 발사해서 재료와 어떤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반사되거나 아니 투과되거나 그런 어떤 정보들을 렌즈로서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가 이제 빛의 그 광원이 바로 그 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현미경은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그 전자현미경 중에서도 투과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재료가 딱 놓였을 때 재료에 일렉트론을 쏴서 일렉트론이 그 재료와 어떤 반응을 거쳐서 이제 투과되게 되는데 그 투과될 때 과연 어떻게 투과되는가, 또 그 투과된 시그널들은 과연 어떻게 보이는가를 재해석하면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은 여기 독일의 과학자였던 루스카 교수에 의해서 그 베를린 공대에서 개발이 맨 처음에 되었고요. 그 공로로 루스카 교수는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개발된 이제 전자현미경을 보고 계시고,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원리를 설명드리기에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리는 어떤 렌즈를 사용해서 우리는 TEM에서는 이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유리로 된 렌즈가 아니라 전자다 보니까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으로 되어 있는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보일 때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면 그게 바로 가장 근간이 되는 현미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투과전자현미경도 맨 처음 30년도에 개발이 돼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현미경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성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해상도겠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는가가 바로 현미경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해상도를 나타냅니다. 마이크로미터에서 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마이크로미터를 1000분의 1을 한 것이고, 또 앵스트롬, 여기서 앵스트롬은 1나노미터를 10분의 1 하면 이제 앵스트롬이 되는 건데,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 앵스트롬 이상, 앵스트롬 이하의
물질 특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제 원자 내부 세계, 원자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하게 만든 기술이 이제 aberration correction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떠한 현미경의 렌즈건 간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유리로 만든 렌즈건,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gnetic field, 그러니까 자기장으로 만든 렌즈건 간에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 불완전성을 우리는 aberration, 수차라고, 한국말로 수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독일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담슈타트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하랄드 로세 교수와 그의 학생이었던 막스 하이더가 이 더블 헥사폴 코렉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어브레이션, 그러니까 수차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를 했고, 그럼으로써 레졸루션이 앵스트롬에서 나노미터 수준에서 바로 피코미터, 1피코미터란 나노미터를 1000분의 1을 한 값을 말합니다. 50피코미터, 뭐 30피코미터까지도 현재는 이제 레졸루션이 도달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지금 여기 독일에서 개발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TM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냐 이야기해보면, 우리 정말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돌기들이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죠. 아주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고, 여러분도 빨리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교우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좀 즐거운 학창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 그 수준의 이제 해상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점 한 개 한 개들이 사실은 실제 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팔라듐 나노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료과학에서 크리스탈이란 이렇게 원자들이 잘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의 물질을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원자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있는 원자들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들이 어떤 계면을 형성하는가, 뭐 그런 연구도 이제 초과전자현미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시추 TM이라는 기술이 요즘에 많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뭐 딱히 다른 건 없고요. TM 내부에서 현미경 내부에서 온도를 올려주고 재료에 변화를 주면서 재료는 과연 그 온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원자 구조에 있어서 그걸 관찰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 그런 신기술을 인시추 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이제 우리가 TM으로 보는 그 공간에서 재료를 빨갛게 달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지금 여기서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잘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떨어져 있었던 입자들이 열적 에너지로 인해서 서로 붙게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소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료들이 아까는 조금 다른 배열 속에 있었는데, 그 배열이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배열을 해 나가면서 점차 큰 덩이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을 가하면 원자들이 막 뛰어다니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자들이 디퓨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있다가 이런 원자들이 어떤 에너지 상태에서 어디로 가 있는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그런 것도 직접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어떤 질문을 풀 수 있는가는 그 어떤 재료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열적 환경에서 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면은 어떤 재료는 왜 열에 강하고 어떤 재료는 열에 금방 녹는가, 뭐 그런 기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또 재미있는 연구가 TM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재료를 양방향으로 한번 당겨보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재료가 점차 당겨지고 있는데 위아래로 재료가 이렇게 인장될 때 과연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가? 보통 이제 결함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재료 내부에 생성되게 됩니다. 결함이라고 하게 되면 재료가 원래 재료가 파괴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결함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느리니까 좀 빠르게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겨짐과 함께 여기에 검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아까 전 초기에 비했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색깔이 뭐 그렇게 서로 많은 차이가 없고 어떤 경계면만 이렇게 미리 존재했다고 한다면 당기면 당길수록 이런 검은 색깔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재료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하얗게 어떤 구멍 같은 게 나기도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료가 어떻게 파괴되는가 또 재료는 어떤 결함들로 의해서 파괴되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결함이 항상 나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결함 같은 경우는 재료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왜 특정 결함들은 재료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결함들이 이제 당기는 방향에 어떤 특정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어떤 주기적으로 생겨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결함들을 우리는 디슬로케이션 전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재료공학 공부를 하시면 신소재공학 공부를 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재료를 파괴하고 재료를 강화하는 가장 주요한 결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는 연구인데요. TEM 안에, 그러니까 현미경 안에 조그마한 소형의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실제 배터리 모양은 아니고 음극과 양극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데 리튬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극에서 전해질을 통해서 과연 반대쪽 극으로 어떻게 도달하는가 그리고 그 반대쪽 극에서 리튬이 빠져나오고 이온이 빠져나올 때 반대쪽 극은 어떻게 구조적인 변화를 어떤 변화를 겪는가 이를 현미경으로 실시간 관찰을 하면서 충방전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지금 리튬이 지금 좀 보기가 빨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의 색깔과 지금 여기 경계면이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면에서 뭐가 이렇게 차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 극에 있었던 리튬이 지금 이 와이어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 와이어가 굉장히 막 뒤틀리고 요동을 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재료가 충방전을 겪을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막 뒤틀림이 있게 되면은 수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뒤틀림 현상을 좀 저지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연구였고 좀 자세하게 들어보자면 아까 전에 이 검은 부분에서 이제 리튬이 이제 충방전이 되고 있는 지금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좀 천천히 보면은 이렇게 리튬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검은 색깔 형태의 결함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방금 보시면 탁 하고서 이게 결함들이 이제 외부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여기 있는 이 구름들이 아까 말씀드린 디슬로케이션 전위 구름, 디슬로케이션 클라우드라고 불리우는 이제 결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응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결함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충방전을 할 때 재료를 파괴하는구나. 또 재료가 파괴됐을 때는 배터리의 이제 캐패시티가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구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리튬 이온이 이제 충전이 될 때 이 구조가 파괴되게 되고 기존에서는 이제 크리스탈 재료들이 잘 정렬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리튬 이온이 들어간 이후에는 아몰포스, 그러니까 비정지의 상태, 그러니까 재료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로 변하는구나. 뭐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디슬로케이션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결함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그런 제일 구조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in situ TM 중에서 이제 growth,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걸 많이 하면은 증착도 하게 되고 뭐 십각도 하게 되고 하는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재료가 증착이 되는가 또는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TM 내부에, 그 현미경 내부에 어떤 특정 화학적 배경을, 화학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와이어들이 이렇게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관찰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하나 다 원자들이고요. 여기서 특정한 외부 환경 속에서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지금 원자들이 쌓여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착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성장을 시킬 때 원자 단위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재료가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런 답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재료공학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학년이고 아직 전공 과목을 접하지 않으셔서 신소재공학이 뭐 하는 데일까 좀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테고, 좀 막연하게 뭐 재료를 많이 다루고 뭐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학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여러분의 나이 때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항상 불현듯한 그런 생각을 했긴 했지만, 지금 와서는 재료공학자는 하나의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메디컬 하는 의사들은 사람을 치료하죠. 근데 재료공학자는 이 재료를 치유하는 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의사는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다리를 치료하고 다시 붙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재료공학자들은 실제 이제 기계적인 다리가 부러지면 이게 도대체 왜 저기서 부러졌는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부러진 건가, 다음부터 이 다리를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재료를 활용해야 되는가,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재료가 부서졌을 때 재료가 부서지는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우리 메디컬에서 종사하는 이제 의사는 청진기나 어떤 진단기기를 사용해서 환자를 진단합니다. 우리 재료공학자들 그리고 신소재공학자들은 우리가 특정 장비들을 활용해서 어떤 재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또 어디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기판이 보이는데 기판에서 어디서 연결이 끊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만의 이제 장비를 가지고서 이제 재료의 아픈 곳을 확인하는 재료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또 사람이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피부가 안 좋아지면은 그 피부를 검진하고 피부를 좋게 만들 방법을 강구하죠. 우리는 재료공학자들은 재료가 녹이 있으면은 지금 이게 어떤 환경에서 왜 녹이 쓴 것일까? 이 녹이 안 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이 녹이 쓴 이 재료를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재료를 고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이런 재료들을 관찰을 하면서 영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해야 재료가 더 강해지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재료가 더 효율성이 있어지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료공학자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 산업을 봤을 때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고, 또 우리나라가 제조업, 또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다 재료로서 만들어지고 또 재료로서 이제 출품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시면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좋은 공학자 내지는 과학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아마 이제 전공 과목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 될 텐데, 내가 한번 의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재료를 한번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질문 남기면서 오늘의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보여드린 자료들이 저 혼자만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제 그룹 구성원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엔 이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과 하나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또 여러분 학생분들 그리고 후배분들 우리 제 세미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독일에 대해서 학업에 대한 질문, 또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유학을 좀 쉽게 갈 수 있는가? 뭐 아니면 또 해외로 나갈 때 어떤 장학금이 있는가? 뭐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여기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나중에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얼굴 뵙고 인사드릴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